오늘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의 중반기 그렇죠.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티븐 스필버그 두 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네. 저희한테는 두 번째 시간이고 방송으로는 세네 번째 세 번째, 세 번째죠. 네 번째, 네.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량이 되겠네요. 네. 네. 자, 오늘 다룰 영화 어떤 영화들을 준비했죠? 네, 오늘 다룬 영화들은 지난번하고 확실히 결이 달라요. 주로 좀 무거운 분위기고요. 제가 총 5편입니다. 홀로코스트를 전면적으로 다룬 영화 신들러 리스트,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현실적으로 그려낸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로봇과 인간, 어떤 게 인간을 만들어내냐에 대한 질문을 던진 작품이죠. AI가 있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같이 협연한 작품 캐치 미 이프 유 캔, 톰 행스와 다시 한번 같이 한 터미널입니다. 네. 이렇게 5편 준비했습니다. 5편. 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너무 길어 영화들이. 영화들 긴 것도 긴 거고 진짜 좀 너무 무거운 영화들이 많아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되게 어렸을 때 봤던 거를 봤을 때도 되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걸 다시 보려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정말. 또 만만한 영화가 아니잖아요. 네, 신들러 만만한 리스트나 영화가 뭐 아니에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AI나 네. 뭐 캐치미 이프 유 캔의 터미널 정도는 뭐 근데 그냥 만만한데, 괜찮은데 볼만한데. 그 3편을 저는 연달아 봤거든요. 되게 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저도 신들러 리스트랑 AI를 오늘 보고 왔거든요. 아침부터. 아 진짜요? 두 편 보고 너무 힘들어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프리랜서니까 가능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저도 뭐 2편, 1편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꺼번에 몰아서 보고 정말 그 시사회와 모든 것들을 같이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또 신들러 리스트와 AI를 몰아본 이유가 이게 넷플릭스에서 내려갔거든요. 공주노의 네. 저주. 다 있었는데 내려갔다가 뭐 하나씩 다시 캐치미 이프 유 캔도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 날 안 올라왔구나 하고 이렇게 봤죠. 공주노의 저주. 아무튼 보면은 그렇습니다. 보려고 시작하면 넷플릭스에 없어. 예. 그러게요. 언제까지 이게 될런지. 뭐 아무튼 네. 시작해 봅시다. 네. 첫 번째 영화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네, 쉰들러 리스트 1993년도 작품입니다. 뭐 드라마와 전쟁이 장르고요. 제작은 미국에서 했고 시간은 192분이에요. 엄청 길어요. 3시간이 넘어요. 3시간이 넘어요. 반지의제왕보다 더 길어요. 너무 긴 영화고. 반지의 제왕 3편값보다 더 긴 건가요? 근데 그 정도 되는 3시간 것 같아요. 반인데 그 확장판이고 1편 같은 경우는 2시간 58분 정도로 기억하고요. 국내 개봉은 94년도 3월 5일 날 했고 관람 등급은 국내 15세 관람과 해외는 R. R이 18세 아닌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거의 그렇게 되죠. 근데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왜 15세. 15세죠? 뭐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칼질 좀 했나? 칼질하고 15세면 뭐 인정.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감독은 스티븐 스필버그고 각본은 스티븐 자일리안이 했어요.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원작을 읽고 그다음에 만들기로 결심하고 딴 사람한테 각본을 준 거죠. 그리고 제작은 스티븐 스필버그와 뭐 제럴드 R 몰런 이분도 저번에 우리가 한번 다룬 분이고 다른 분들도 뭐 여러 명이 같이 제작을 했고 기획은 역시 피시한 그분. 피시안 그분 누구죠? 캐슬린 케네디. 캐슬린 케네디가 네. 했고요. 촬영은 야누시 카만스키 이분인데 이 이후로 촬영을 계속 같이 했대요. 이 폴란드 출신 감독이시고요. 굉장히 이후에 굉장히 많은 작품을 같이 하게 되십니다. 네, 되게 네. 공을 들여서 찍었다고 해요. 역시 노력을 하면은 감독이 잘 보나 봐요. 네, 그리고 음악은 존 윌리엄스랑 이작 펄만 두 분이 같이 했고요. 이작 펄만은 되게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시고요. 바이올리니스트. 뭔가 바이올린 하니까 또 2차 세계대전과 어울리는 면이 있네요. 그 처연한 그 메인 테마곡 있잖아요. 음. 그게 이작 펄만이 연주한 곡입니다. 3대 거의 우리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는 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 한 3대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분이에요. 나이가 많은 걸로 아니면 잘하는 걸로. 잘하는 거. 잘하는 걸로. 프로덕션 디자인은 알란 스타스키가 했고요. 편집은 마이클 카니 했습니다. 주연은 리암 니슨 아시죠? 테이큰 아버지. 그분이 잡아서 죽이겠다. 네, 잡아서 죽이겠다. 이번엔 잡아서 살립니다. 네. 예, 주연인 오스카 쉰들러 역을 했고요. 네. 벤 킹슬레 이분도 아카데미를 탄 분이에요. 네. 인도 분인데 간디 역할로도 유명하죠. 이자크 스턴 역을 했고 랄프 파인즈. 근데 레이프가 맞는 발음이라고 레이프가 하죠? 맞는데 여기 네. 표기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때는 랄프라고 우리가 불렀죠. 랄프 네, 파인즈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네. 중에 하나예요. 아몬 괴트 역 악당이죠. 네. 악당 역을 맡았고 나머지 배우들은 잘 모를 거예요. 네. 그리고 수상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노려서 이거는 된 이건 거라기보다는 각 잡고 만들기는 했는데
내가 오스카를 꼭 타야지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자신 쏟아부은 듯한 느낌이 좀 들었던 영화가 그러니까 자신의 아니었나 그 싶어요. 뿌리 그러니까 스필버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쵸. 또 유대계로서 어렸을 때 음. 놀림을 많이 받아서 더 음. 감정이입을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거는 내가 작정하고 상을 타야지라기보다는 이건 내 평생의 과업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뭐 아무튼 수상 내역은 1994년 제51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각본상, 감독상, 작품상을 탔고요. 뭐 후보에도 뭐 여러 개가 올랐는데 연기를 잘하는 나무 주연상, 조연상이 올랐지만 뭐 후보에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제6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각색상, 감독상, 미술상, 음악상, 작품상, 촬영상, 편집상을 와, 쓸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때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상을 받았죠. 드디어 여기서도 리암 니스는 또 후보에만 나무주연상 올랐다가 타지 못했고요. 근데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각색상, 나무조연상 랄프 파인즈가 탔고 데이빗 린상을 스티븐 스필버그가 탔고 안소니 아스퀴스상, 존 윌리엄스가 음악상을 탔죠. 그리고 작품상, 촬영상, 편집상 다 탔습니다. 다 쓸었네요. 다 쓸었어요. 그 해에 진짜 영화 네. 상들은 다 이 영화가 쓰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카데미가 좋아할 네. 영화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고 전미 비평가 협회상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상 타고 나무조연상 타고 작품상, 촬영상 탔습니다. 또 뭐 여러 뭐 런던 비평가 협회상, 뭐 미국 감독 조합상 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어쨌든간에 상을 탔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줄거리는 뭐 줄거리는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오스카 쉰들러라는 실제 인물이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 이 사업가예요. 근데 딱 전쟁이 터지니까 유태인이 지금 억압당하고 포용소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들 싸게 고용해갖고 내가 군수물자 납품하면 돈 많이 벌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종의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하려고 뭐 사업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 벤 킹슬리가 분한 그 역할이 이자크 펄만 그 역할이 거의 비서실장 같은 느낌인데 모든 걸 다 계획을 해요. 이자크 스턴이네요. 이자크 펄만은 아까 네. 바이올리니스트고요. 네. 그분이 이렇게 오스카 쉰들러 밑에서 일하면서 교묘하게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구하게. 그러면서 이 쉰들러가 하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얼마나 고생한지를 보게 되고 이 숨어있는 양심의 깨우침을 얻어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노력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뭐 간단해요. 실존 인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설. 호주의 작가 토머스 캐닐리가 쓴 소설인 쉰들러의 방주. 네. 쉰들러스 아크. 네, 그게 원작이고요. 네. 이 소설가 원작 소설가 캐닐리는 LA에 있던 그 가죽 사업을 하던 그 소위 말하는 쉰들러의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던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소설화를 했고요. 이 소설을 스티븐 스필버그가 보고 큰 감명을 받아서 이거를 제작을 시도를 했습니다. 처음 제작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10년 뒤에 개봉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자기는 그냥 제작만 하려고 생각을 해서 많은 감독들에게 오퍼를 했다고 합니다. 뭐 마틴 스콜세지도 있고 네, 거기에. 자기 친구니까 거기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되게 유명한 감독인 로만 폴란스키는 피아니스트 만들었던. 네, 그 감독은 실제로 자기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을 뻔도 했고 어머니가 그 가스실에서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해가지고 보여줬더니 로만 폴란스키가 이거는 굉장히 나에게는 개인적인 일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는 영화를 못 만들겠다 해서 또 거절을 당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다른 감독들한테도 오퍼를 했는데 다들 스필버그 네가 하면 제일 잘하겠다 막 그렇게 밀어붙였대요. 그래가지고 직접 연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되게 힘들었대요. 만들 때. 네, 만들 때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게 사실 오늘 주제는 이 고생과 고난이네요. 그런 것 그런데요. 같네요. 네, 모든 게 일로 연결돼. 제가 영화 만드는 거 엄청 힘든 네. 작업이다. 뭐 이런 거. 제가 오늘 오는 길이 너무 고생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게 텍스트로
보는 것과 네. 이제 재현이더라도 내 앞에서 그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음. 맞아야 되면 음. 거의 맞는 걸 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하고 음. 촬영장의 모든 가족과 아내와 아이들까지 대동을 하고 부모님도 대동을 하고 심지어 그 유대교에서 랍비라고 하죠 현자 네. 라바이. 랍바이까지도 촬영장에 두고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스필버가 좋아하던 드라마가 미국에서 계속 방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인펠드. 네. 그 드라마 녹화를 해가지고 와이프가 2주에 한 번씩 폴란드로 국제우편을 어. 보내주기도 했고 EMS 특별 배송으로 하면 했겠죠. 뭐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그 로빈 윌리엄스랑도 굉장히 친한데 로빈 윌리엄스한테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날 좀 웃겨달라고 그렇게 괴롭혔다고.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네. 로빈 윌리엄스 그 연기자 그분. 네. 네. 타계하신 그분. 네. 그렇게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힘들게 찍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작도 되게 힘들게 된 게 그 아까 우리 일랑이 아니라 제가 저기 맘마미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유니버셜 픽처스 인터내셔널 거기서 이제 제작을 했는데 제작 조건이 그거였대요. 쥐라기 공원을 먼저 끝내라고. 쥐라기 공원을 먼저 끝낸다는 게 그러니까 무슨 쥐라기 말씀이죠? 공원을 먼저 찍어서 영화를 편집을 만들었고 만들어라. 어. 안 그러면 너 신들러 못 만든다. 네, 그러니까 음. 그쪽에서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이 신들러를 찍으면서 스필버그가 마음적으로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 작품 못할 거를 되게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쥐라기 공원 먼저 제작을 하고 그리고 신들러를 제작을 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 스필버그의 영화 톤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럴 걸 생각했다면 정말 그건 신의 한 수였던 거죠. 그런 것들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스필버그는 이 영화 망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진짜요? 근데 예산의 10배 넘는 BP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뭐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면 보통 뭐 몇 배를 벌죠. 뭐 괜찮죠. 이때까지는 뭐 잘 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되게 독특한 게 흑백 영화잖아요. 네. 네, 그 흑백 영화가 일반적이었던 시대면은 모르겠는데 그 찍으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던 게 흑백 영화의 그 뭐랄까 심도라고 해야 되나? 그 좀 톤이 더 톤이 좀 더 굉장히 밝은 그런 그거를 구현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 촬영상을 휩쓸었잖아요. 네. 네. 야누시 카민스키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촬영상을 많이 가져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노력을 알아줬네요. 고생과 함께. 고생과 함께. 그렇습니다. 아카데미가 또 고생을 좋아하잖아요. 레오나르도 그쵸. 디카프리오가 받은 것도 고생해서. 저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오스카를 주지 말자는 쪽이었거든요. 왜요? 영화를 안 찍을 것 같아서. 근데 최근에 안 찍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 누구였죠? 그 이번에 새로 작품 하나 브래드 들어가는 피트랑? 브래드 피트랑 들어가는 거. 감독이 저기 뭐야? 킬빌 만들었던 갑자기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타란티노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 타란티노 감독. 이런 건 편집을 하죠. 그냥 딱 중간에 잘라서 타란티노. 네, 그래요. 어쨌든 타란티노 감독 작품 그런 것처럼 고생을 좋아하긴 하죠. 아카데미가. 그렇군요. 뭐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제가 좋아하면서도 되게 싫어하는 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아니스트라는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수시로 봐요. 네. 수시로 보는데 볼 때마다 감정소모가 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쉰들러 리스트도 같은 류예요, 사실. 네. 이게 약간 쉰들러 리스트는 그냥 일반 렌즈를 대고 보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피아니스트는 완전 현미경으로 갖다 대고 보는, 그러니까 미시거시라고 했을 때 미시적인 영화인 거고, 이거는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완전 거시적인 것도 아니지만 거시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긴 해도 그래도 홀로코스트랑 그런 걸 보면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고 총 쏘는 거 원래 또 신체훼손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나왔고 그랬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주연 배우들은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괜찮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힘들었다 그냥 보면서. 힘들었고 음. 보는 내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런 영화, 그러니까 이런 그 억압된 역사와 감정을 안고 계속 살아가는 걸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못지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억압받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들은 이제 인종이라는 인종적인 차별로 인해서 그렇게 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국가와 민족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전쟁 2차 대전이 정말 너무나 극악무도한 전쟁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전제를 또 한 번 고개를 끄덕끄덕 저는 근데 홀로코스트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홀로코스트는 정말 어떤 특정 인종을 정말 싫어하고 그 증오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냐를 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보다가 이 영화를 보면 이제 확 와닿는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까지 만행을 저질렀다 하는데 그게 이 영화를 통해서 더더욱 그 와닿을 수 있는 게 처음에 그러니까 이 홀로코스트의 그 시작점부터 약간 보여주잖아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부유했어요. 막 오피코트 입고 있고 이런 걸 이렇게 막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집에서 지내다가 사실 거기에 신들러가 들어가죠. 신들러가 차지해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되게 옷 그렇게 비싼 것들도 다 버리고 점점 이제 정말 나중에는 정말로 노예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필름으로 보고 좀 전 다큐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 영화는. 저도 흑백 영화다 보니까 또 담담하게 찍고 그리고 또 라이언 일병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스티븐 스필버그가 2시간 안에 뭐 이건 2시간이 넘지만 모든 걸 다 담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라이언 일병 건 라이언 일병 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서도 유태인의 고난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태인들이 뭐 머리에 총 맞아서 죽거나 가스로 죽거나 목 잘라서 죽거나 무슨 뭐 어떻게 죽어요. 그럼 그거를 모두가 다 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는 무릎 꿇리고 총 맞을 뻔하는 상황도 한번 보여주고 어디는 총 맞는 것도 보여주고 어디에서는 저격수처럼 멀리서 총 쏘 죽는 것도 보여주고 가스실에 실려가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모든 걸 한꺼번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영화를 영화로 대하지 않고 뭔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선정용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느낌도 저는 일종의 좀 프로파간다인 거 이거죠. 네. 프로파간다라기보다는 프로파간다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왜냐하면 소련도 예전부터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던 국가고 그거를 이제 체제 선전용으로 썼기 때문에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 영화는 프로파간다의 류는 아니죠. 하지만 그 메시지와 목적성은 너무나 또렷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영화가 그렇긴 한데 이거는 그냥 영화를 최대한 다큐에 가깝게 찍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 외국에서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예. 어디? 아니요. 그 워싱턴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 미국 워싱턴. 가봤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고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그 장면들이 많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찍었던 사진들 특히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신발 사진들이 되게 인상에 남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발들이 다 사람들이 신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죽으면은 그 신발들을 그냥 주인 없는 그 신발들이 이렇게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 영화에서 그대로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최대한 다큐에 가깝게 찍으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장면들을 조금 진짜 그 오마주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렇게 재현해내려고 했던 영화가 아닌가 싶었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더빙판으로 봤거든요. 그래요? 파일을 찾아서 봐야 되게 되니까 이게 더빙판이 EBS? 있더라고요. EBS 건지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걸로 봤는데 양지훈 선생님이 쉰들러 나오는데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분의 연기를 못 듣는구나라는 걸 좀 아쉬웠고 그리고 더빙판으로 보면 좋은 게 딴짓하면서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또 성우들 캐스팅은 목소리가 캐릭터이기 때문에
악역이면 악역에 맞는 소리를 또 캐스팅을 해요. 좀 더 감정이 좀 더 잘 전달이 돼서 좀 더 악랄하게 이 랄프 파인즈 역할도 느껴지고 그 그랬었어요. 배우가 참 인상 깊었어요. 사실 물론 지금 나중에 필모를 찾아보니까 악역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볼드모트. 네, 볼드모트인데 사실 볼드모트에서는 그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가 없죠. 네, 코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얼굴은 되게 선한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그렇게 진짜 악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선하게 거예요. 공존하는 얼굴인 것 네. 같아요. 그분이 또 이 역할에서는 배를 나오게 하려고 맥주를 그렇게 많이 마셨대. 맥주만. 실제로 저는 사실 네. 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때는 되게 젊었을 텐데. 그래서 배만 일부러 불리려고. 살을 찌웠는데 더 본인은 더 찌우려고 그랬대요. 근데 스필버그 감독이 아니야 그만 찌워 이래가지고 거기서 멈춘 게 그 정도라고. 왜냐면은 또 너무 살이 찌면은 사람이 그 인상이 조금 달라져요. 약간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만 나오게. 배만 나오게. 그리고 유태인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항상 억압받고 고난에 휩싸이는 그런 인종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도 근데 많이 그랬고요. 네.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유대인의 특징이라고 할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 전 세계적인 역사를 통틀어서 그렇게 한 민족을 학살하기 위해서 모든 뭐 다 동원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게 전무후무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몫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이거는 뭐 음모론이라고 말씀하셔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유태인들이 자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에게 잊지 말게끔 계속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그 어쨌든 이런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지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 자금의 흐름이 끊기지 않을 수 있게끔 어쨌든 뭐 물밑에서도 어디서도 피해자- 돕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스프레는 아니죠. 실제로 피해자였으니까. 음. 그걸 피해자였는데 그거를 전 세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자꾸 상기시키는 거죠. 유태인들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고 실제로 버들리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금융가는 아직도 유태인이 꽉 잡고 뭐 있고 로스트차일드 가나 뭐 여러 네. 가문들이 다 꽉 특히 잡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 유태인들이 잘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태인에 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유태인이 많은 협회 같은 곳에서 네. 반유대 무슨 뭐로 찾아낸대요. 그래서 해명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유대인들 다른 인종들 말고 딱히 특별히 그 이제 이 홀로코스트 이후에 이 반유태인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러면 처벌을 당하는 법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데 그게 우리도 만약에 반유태인적인 말 여기서 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네. 찾아서 여기 들으면은. 뭐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유태인에 대한 감정은 그닥 좋지는 못해요. 제가 알고 있던 유태인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는 유태인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뭐 다른 친구들은 안 좋아하는데 아니, 제가 뭐, 그걸 대변하겠습니다. 좀 이따. 근데 약간 그들에겐 그게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 얄미움인가?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니네랑은 선민의식. 달라. 선민의식이 확실히 있고요. 그러니까 몰라요. 제가 겪어본 유대인은 그랬어요. 아니 그건 당연하다고. 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감출 수도 있는데 전혀 감추지 않아요. 대놓고 드러내요. 그래서 굉장히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이게 뭐야? 약간 그런 느낌? 선민의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뭐 못지 않아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의 그 결은 그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근데 그쪽은 그 예수를 약간 부정하는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유태인들이 고생받는 건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죽인 당연한 민족이기 거라기보다는 때문에, 그러니까 원죄가 있다라고 기독교에서는 바라보는 입장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본시오 죽은 게 아니라 네. 본디오 빌라도가 죽이도록 유대 왕이 네. 죽이라고 해서 그래서 모든 건 그럼 너네 책임이다가 했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한테 뭔가가 있다. 그런 죄가 있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입장이 또 있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쪽이니까 뭐 아무래도 어쨌든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느껴요. 내가 개인적으로 유태인에 대해서 그닥 좋은 감정이 아니더라도
아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었나.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야? 아니 이제 그것도 이게 사실 진짜 얘네들을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게 아니라 이게 사업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죄를 뒤집어 씌워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따지면 우리나라에 난민들이 들어왔는데 그 난민들이 금융업계를 다 휘잡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국가가 어려워져. 그러면은 이 국민들이 뭔가를 어디다가 화를 쏟아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타깃을 만든 거지. 타겟을 만들어서 난민에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얘네들을 쫓아내서 우리가 하면 된다 해서 그냥 개토 같은 데서 보내서 하려고 했는데 보내다 보니까 사람들을 모아두면 거기서 어쨌든 간에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돈이 또 들어가고 힘들잖아요. 뭐 그리고 계속 수용소에다 사람 보내는데 자기네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럼 자동적으로 없애버리면 되겠네 하면 내가 총을 쏘는 게 아니니까 그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동적으로 처음엔 죽이려는 생각도 없었는데 몰아놨는데 감당 안 되니까 죽인 것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일단은 식민 통치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디바이드 앤드 룰이라고.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고 게르만은 게르만끼리 그러니까 우수한 민족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잡종 저 쓰레기 같은 유대인들을 청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도 유럽의 그러니까 고리 대금업을 담당하고 있었던 유태인들이 다 그게 돈과 관련돼 가지고 그 사체 일종의 사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그 악감정이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렇게 딱 주입을 시켜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뭐 식민 통치에서도 많이 썼던 방법이고 실제로도 지금도 뭐 정치 공작으로 쓰이는 방법이라고. 통치보다는 그 히틀러가 자기의 그 힘을 이렇게 쌓을 때 확 됐었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민 통치랑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타깃을 만들어 편을 나누고 타깃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다가 모든 화살을 다 쏟아붓게끔 만드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홀로코스트 하면 딱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집시들도 많이 죽었어요. 맞아요. 근데 집시들은 지금 저희가 그렇게 당했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죠. 이게 바로 그 유대인들 각인 효과라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자기네들 이야기만 계속 되풀이되고 집시들을 똑같이 당했는데 그 이야기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양철북을 썼던 귄터그라스라고 독일의 엄청 유명한 그 소설가가 황상 작가한테 왜 이 유태인들이 고난 받았는지 아냐. 그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문학 작품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다. 너네도 광주나 여러 가지 있었던 일을 계속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영화로 만들어야지 된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폴란드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학살당한 이야기를 다루긴 하지만 폴란드 내부에서 반유대 정서가 굉장히 강하대요. 그러니까 유태인 너네 때문에 우리가 당했어라는 그런 감정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 폴란드에서 촬영을 할 때 어떤 길 가던 노인네가 너네 유태인 새끼들 니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거를 잊지도 못하게 계속 그거를 영화 같은 걸 만들고 있고 찍고 있냐고 막 스필버그한테 욕을 하면서 막 대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리암 니슨이 중간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 스필버그는 이미 약간 이 히스테릭한 상태여가지고 누가 하나 탁 건드리면 완전 이렇게 될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막 부들부들 떠니까 이거를 중재하기 위해서 리암 니슨이 막 가가지고 막 뭐라 하고 그랬는데 그 되게 폴란드 할아버지가 영어 엄청 잘하셨나 보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보면서 폴란드도 제가 알기로는 되게 핍박받은 민족이었는데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 영화 마지막에 그 신들러 리스트의 신들러의 그 묘에 돌을 하나씩 올려놓는 씬이 있잖아요. 네. 실제 그 피해자들, 그러니까 신들러가 구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있던 할머니 부인. 그분은 부인이고 실제 부인.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들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꽃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분은 리암 니슨. 딱 저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영화를 보면서
왁구가 되게 리암 니슨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리암 니슨 아니야? 막 이랬는데 뭐야 이거 무슨 영화가 그러면 신들러가 죽어서 묘지에 묻혔는데 이게 신들러가 다시 꽃으로 뭐지? 이랬는데 그 약간 경의를 추모. 표하는 그런 어. 의미에서 그냥 이렇게 섀도우 처리하고 리암 니슨이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자신 있어서는 안 안 되는 될 일들이죠. 일이고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진짜 그 아까 준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아픈 현대사에 대해서 계속 제작을 하는 게 잊지 잊혀지지 않게 않는, 만드는 네.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아프긴 하지만 그런 시도는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보다가 담배 피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담배 피는 게 금지돼 있잖아요. TV에서 TV에서는. 이제는 금지되어 있죠. 그게 예술적으로는 너무 참 안 좋긴 하지만 덕분에 많은 폐암 환자들을 구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아 그래요? 영화 보면서 야, 나 담배 피고 싶다 생각하거든요. 너무 멋있게 펴. 사람들이 담배도 일반 담배가 아니라 많은 담배처럼 해서 그거 총, 씨가 총 쏘면서도 피고 아니면 멋지게 양복 입고 막 피고 하는 장면들이 너무 흡연 욕구를 자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정우성이 사람들 많이 죽였다. 오토바이 타서 오토바이 사고로 많이 죽인 게 다 정우성 때문에 그런 거고. 아 근데 사실 효과를 담배 피는 무시하지는 것도, 못해요. 정우 정말. 맞아요. 저도 어른들 저보다 열 몇 살 많은 분들 이야기하면은 담배 언제 폈으면 고등학교 때 비트 보고 따라서 폈다는 분들이 많은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 진짜 영화 내에서도 담배 피는 장면 거의 못 본 것 네. 같네요. 이 담배를 피고 싶게 만드는 영화가 이거로 또 하나 있어요. 뭐? 화양연화라고 양조위가 피는데 예술이에요. 맞아요. 연기가 올라가는 장면이. 저는 새끼에서도 되게 맛있게 피던데. 새끼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지금. 새끼에서는 딴 게 기억이 나겠죠. 딴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담배 되게 맛있게 펴요 거기도. 그렇군요. 양조위가 맛있게 피는 걸로. 네. 그래요. 뭐 이쯤에서 신들러 리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